조정이 복합 위기를 만들어낸 출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오영훈 도정이 복합 위기를 만들어낸, 그러면 이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물론 저희의 생각입니다만은 친이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지사께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니고요. 일단 이 제주도지사 후보는 당원과 도민들이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는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 복합 위기 상황이 되도록 오도정을 탄생하도록 기여한 바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만큼의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바라만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위기를 수습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정치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출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도정 탄생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는 경선 탈락을 말씀하시는 경선은 있을 수가 있죠. 경선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오도정이 이제 경선 끝나서 40분 만에 승복 선언을 했고, 바로 뒷날 완팀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영훈 도정의 탄생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오도정이 탄생했고, 그 과정에 약속은 공동운영, 공동책임의 이게 완팀 선언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시기에는 오영훈 도정이 복합 위기를 만들어낸 그런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도민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다. 위기의 제주를 구해내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대안 마련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합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요,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또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오도정이 사실 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성찰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이제 1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이 한 1,750개 정도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물가는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민생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그 산업적 측면에서도 1차 산업의 비중이 농가 수도 한 4.4% 줄었고요, 오도정 하에서. 그리고 농업인 수도 한 7.7%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도정이 조수입 5조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제주도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가부채 전국 1위고요. 농업병역비 전국 1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여지는, 양적으로 보여지는 조수입만을 홍보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건설업도 25년 상반기 3, 4분기 평균 그 수주액이 보니까 전년 대비 69.7% 감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앉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 대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업도 마찬가지죠.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상승 추세에 있긴 하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어쨌든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 그것들이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제 영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정치적 역량,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뭐 민생 경제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체 위기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보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영훈 도정의 역점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점 사업, 도정의 재원과 인력을 어디다 쓰느냐. 저는 과감하게 민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컸다. 예를 들어서 우주산업, 그린 수소 생태계, UAM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됐지만 단기적 성과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가 끌고 가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우주산업을 제주도가 이제 전국을 선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린 수소 생태계 같은 경우도 막대한 그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그 기술력이 올라올 때까지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서 이것들을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지방 정부가 짊어지고 가기가 힘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UAM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시도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매우 특별한 척하면서 주민 공감대는 얻어내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과 주민 공감대가 떨어져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불법 개업 당시 오영훈 지사 행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게 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리더로서. 그러니까 역사 속 위기 순간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의 책임자가 도지사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 안 왔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거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 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무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입니다. 의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물론 저희의 생각입니다만은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현장에 나와야죠. 현장에 나와가지고 나온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광주나 이런 지자체장들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라면 이게 불법 계엄이다.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제가 그날 상당히 여러 통의 전화도 받았지만은 불법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하거든요.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의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는 제주도 아닙니까? 또다시 불법 계엄이 벌어졌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규정이 없었다. 전화로 뭔가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주도의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도 맞지 못한 행동이다. 그러면 그게 큰 실수라면 저는 반성하는 모습, 성찰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지사께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사실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가 내란 청산입니다. 내란 청산이고 뭐 반드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청산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도청 폐쇄에 관한 문제 그리고 3시간 행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아니었다. 일상이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자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정치성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사실은 자기를 비판한 이제 변호사를 고발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이제 그렇게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소상하게 내용을 밝히고 또 어쨌든 당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당시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그래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도민적 심판 또는 법적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태도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태도였으면 옆에서 중재하려는 사람들도 꽤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 제기하는 분을 이제 고소고발로 응대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주민투표를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투표는 지금 국토부에서 반대 입장이어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2공원 이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환경영향평가들은 알다시피 환경 전문가들이 전략영향평가에서 나온 이제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적 관점에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 예측의 실패. 그리고 그 입지 타당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제기되고 있는 뭐 조류 충돌이라든가 법정 보호종이라든가 동물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기준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사태 이후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수요 예측이 1,000만 명 이상 발생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진정 문제는 없는가. 용역 발표 45일 전에 갑자기 과업지시서가 제주도청 도지사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복수공항이 기정사실화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낱낱하게 도민들에게 알린 다음 도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된 다음 주민투표 방식이든 저는 이제 주민투표가 정곤란하다면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거든요. 책임 회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안 사항을 중심으로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역대 평가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보안 사항 이외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 그러면 제2공항을 만들었을 때 수요 예측이 빗나갔으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터놓고 풀어놓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면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 예측하고 조류 충돌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도민들의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조사를 해서. 예. 그럼 이거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100년 되게 물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공항은 이제 10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이제 그 지역 일대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관한 부분도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저는 뭐 따라서 이제 그게 사실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 또 우리가 동굴계가 사실 법적으로 동굴계가 있다면 보호적 가치가 있는 동굴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거기는 국방군사시설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 동굴계가 발견됐다. 또 그의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재검토도 생각을 해야 되죠. 우선 상황들이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 과정에 상황을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변동이 있는다면 그간에 그 지역 일대의 기대 심리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재산권 제약에 대한 경제적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피해가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사실 공론조사나 그때 도민 여론조사도 사실 한번 실시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확실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주민투표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국토부에다가 지사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예. 국토부에다가 주민투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오영훈 지사는 사실 건의를 하진 않잖아요. 건의를 할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저는 뭐 주민투표를 애초부터 주장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바뀐 상태에서의 부처 입장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이제 오영훈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 자초를 했는데 좀 짧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일단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주민주도형 행정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들어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도의 입장을 좀 중요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TF가 꾸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같이 정부 따로 가고 제도 따로 가고 제도에서도 저희도 뭐 좀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도내 정치인들도 입장을 달리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시당초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런 리스크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론자입니다. 부활론자인데 그리고 3개 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 찬성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공론화 과정, 수기 과정을 거쳤고 그 거친 내용을 도지사에게 권고했고 도지사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수기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저는 인정을 했던 것이죠. 3개안이 맞다, 2개안이 맞다, 4개안이 맞다.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1년이 넘는 수기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저는 인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알려지는 내용들이 수기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수기 과정이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없애는 그래서 뭐 100% 찬성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이 크게 모아지는 곳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랑 해서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 이것을 마무리 져야 되겠죠. 확실하게. 오영훈 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안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의 3개 시 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했던 이유는 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권고된 안을 도지사가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되는 그 도민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가 인정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이 이 자리에서 3개다, 4개다, 6개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3개 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 찬성했던 이유는 도민적 수기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들리는 얘기가 제가 물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그 수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게 송재호 의원이랑 이제 오늘 포럼 발족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되시는 건가요? 위기의 제주에 대한 진단과요.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송재호 전 의원님 입장에서도 이제 정책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꽤 많은 고민을 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하게 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오도정이 기본적으로 기본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얘기하게 됐고, 저희 송재호 전 의원님이나 저뿐만 아니라 도내외
각종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21일 날은 서울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고요. 26일쯤에는 제주도에서 토론회가 열려서 앞으로 이제 제주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각종 이제 비전들을 확정 짓는 건 아니지만 제시하는 그런 이제 공론회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포럼에 원래 초창기에는 위성곤 의원도 이제 참여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뜻은 같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 함께 하기로 했었고 저한테 제가 이제 2차례 확인했었는데 2차례 이제 함께 하기로 했었고 근데 갑자기 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뜻에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좀 이제 출범을 같이 못하게 됐다 이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뜻은 어차피 함께한. 그렇다면 그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보면 오영훈 지사랑 위성곤 의원이랑 송재호 전 의원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후보를 오영훈 지사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세 분 다 어쨌든 예비 후보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뭐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거겠네요. 같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저희 여기서부터 저희 사견입니다만은 셋이 함께 출마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과정의 경선도 셋이 함께 적어도 셋이 함께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활동이든 뭐 같이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단일화는 될 거로 보시는 건가요? 경선이 시작되기 전일 가능성이 크겠죠. 단일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또는 이제 지금은 셋은 아니죠. 네. 셋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재호 의원과 저라면 저 둘만을 놓고 본다면 단일화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방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는 당과 도민들이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당심과 도민의 여론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기준에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민심이야 뭐 여론조사 언론사들이 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당심은 어떻게? 당심은 어쨌든 후보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사실 여론을 확인합니다. 그것도 예. 일종의 여론조사 형식으로 네. 하는. 예. 그 송전 의원하고 지금 포럼해서 공동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시니까 또 이제 지난 그 총선에 그 의원님께서 송재 의원의 통화 내역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돌아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신가? 왜 일각에서는 이게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좀 지금 돌아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이제 그 9월 달에 23년 9월 달에 송재호 전 의원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선거운동 과정이 상호 충돌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공격을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검증 이슈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공인이 되기 위한 공적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 좀 과했던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오해를 풀었고 해서 어쨌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풀었고 최근에 포럼을 같이 하게 된 것은 사실 도정에 대한 오영훈 도정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러면 바라만 볼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함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 요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납니다.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호 선배께서 해소를 했고
예, 그런 과정. 그걸 지켜보는 삼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화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금방 확인이 될 텐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못할 일이 있는 것이죠. 둘만의 어떤 그 사적인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 서로 상호 충돌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공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공격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의 내용을 공격할 수가 있고 조작하고 조합해서 하는 그런 마타도어도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난 제가 충격받았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격해지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오해가 서로가 풀렸다는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문 의원님과 송재호 전 의원의 그 포럼 발족에 대해서 이게 약간 전략적 제휴냐 진정한 화해냐 약간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23년 9월에 제가 9월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만나가지고 풀었고 그 후에 종종 만나왔고 그렇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번 출마를 하셨다가 이제 낙선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뭐 의혹들도 있었고 일부는 이제 다 해소가 됐고 한데 그때 겪었던 어쨌든 낙선의 경험이 뭐 출마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일부 해소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인격살인 수준의 공격들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검경의 수사를 선거 끝나가지고 2개월 가까이 받습니다. 단 하나도 기소 의견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게 없거든요. 전부 조작하고 조합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선수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 측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팩트가 그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묻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훈련되지 못했구나,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성찰이 있었고 이럴수록 더 다듬어져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때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이 도지사 선거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공도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걸 느꼈죠. 제가 그걸 다 갖췄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전보다 많이 성찰하고 있고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은 제 자랑 같지만 도의회 의장을 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 경험 그리고 JDC를 운영하면서 기업 운영 경험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의정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복합행정 또 정부적 상황들까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떨어진 것이 시련이긴 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었고 더 다듬어 왔고 상당한 이제 내공으로 많이 쌓이죠. 예. 그 당시에도 약간 이 네거티브 공세에 유독 약한 모습. 네, 제가 빨리 흥분했었고요.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공격당하는 내용마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공격들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도 될 걸 너무 빨리 반응하고 뭐 그랬던 적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서 단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초선 의원이고 임기 전에 다시 지방선거에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구에서 보내준 유권자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은 뭐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저도 이제 임기를 안정적으로 오롯이 채우는 그런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영훈 도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고민도 상당 시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이게 그렇게 해서 피하는 게 위기 상황을 지켜보고 남을 찾는 게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직접 참여해서 수습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대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함께 제주의 미래를 연결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끔찍했던 게 뭐냐면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지만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 자치단체인 경우에 국회에서만 한 50건 이상 증액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전체 사업비 몇 조의 사업의 내용들을 박아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심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게 되면 그 지역도 여론은 경기는 안 좋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오영훈 도정을 보면서 그런 집요함,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함께 제주의 미래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긴 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조금 이게 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산안이 12월 2일 통과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 마지막 시트를 닫기 전까지 단체장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 하나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제가 모 단체장, 저희 선배인 단체장을 딱 만나서 이제 그분이 나가는 걸 보고 열심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딱 켜서 이렇게 제주도 뉴스를 봤는데 우리 지사는 그 시간대에 예산안이 통과될 시점엔 휴일이 없거든요. 그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이재명 정부한테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어떤 청구서를 내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시간에 최후의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시간에 차 없는 거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경중을 가리자 이거죠. 예. 그래서 맡겨두는 것만이 잘하겠지 해서 기대하는 것만이 도민들께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다. 초선으로서 출마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네.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그걸 네. 피하지 않겠다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오영훈 도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출마를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이었는데, 그 후보들이 지금 문 의원님하고 위성곤 의원하고 송저전 의원이 이제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경선은 오영훈 지사랑 누군가 3명 중에 1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도 그 오영훈 지사 아닌 나머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시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베스트는 문 의원님이 나오는 게 베스트겠죠. 문 의원님 베스트는. 저는 이제 어쨌든 반드시 문대림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과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초선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다. 이게 과연 물론 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